안녕하세요. 저는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 신효승입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은 독립전쟁의 신화와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립의 정의는 외부나 내부의 어떤 배타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사전적 정의는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외부의 어떤 간섭이나 이런 거로부터 저항할 수 있고 자주성을 갖고 있다라는 개념을 독립이라는 게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독립전쟁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체성론이나 타율성론, 일제시대의 식민사관이나 역사관에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현실적인 걸로 말씀드릴게요. 독립전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독립이 필요할까요? 우리 이제 사회교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 3요소 항상 배우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독립이라고 할 때 주권이 왜 필요한 걸까요? 무언가 스스로 하고 싶다라는 자유의지죠. 자유의지를 간섭받지 않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독립해야 되죠. 그 근간이 되는 게 영토고요. 그 권리가 주권이고요. 그 행사하는 주체가 국민이죠. 그래서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국민 개개인이 그것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국민 전체를 대행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죠. 그게 정부죠. 우리 국가는 당연히 다른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죠. 그것이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부르죠? 노예 상태라고 부르지 않나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화하기 전에는 뭐라고 그걸 포장하죠? 우리를 강제 병합하기 전에는 무슨 표현을 썼죠? 보호국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부모님의 보호하고는 전혀 다르죠. 일본의 보호는 우리는 너희들을 언제든지 착취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보호야. 부모님의 보호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어 라는 보호죠. 그래서 똑같은 보호라고 써서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국제관계에서의 정치적 용어는 이걸 혼란스럽게 표현하죠. 1904년, 5년에도 이 용어를 혼란스럽게 써요. 요즘에 꾸준히 나와요. 영화가. 뮤지컬도 나왔고요. 혹시 이 장면이 무슨 전투인지 아세요? 신화산 전투예요. 안중근 의사가 의병활동할 때의 전투 장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여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상에서는 눈발이 엄청나게 내리고요. 한겨울로 나오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현재의 모습에서 투영하기 마련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투영해요. 신채호 선생은 민족 5단계설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족부터 이렇게 쭉 발전해서 마지막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문화를 공유하면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생각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민족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언어가 같다라고 얘기하면 방금 신채호 선생의 5단계설을 지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혈연적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 전통을 강조하는 측면이에요. 3단계 정도에 되는 내용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신채호 선생은 역사, 전통, 혈연, 문화 이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단계가 역사로서 증명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 민족은 어떤 걸까요? 헌법에도 나오는 민족은 뭘까요? 뿌리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려와 백제계, 이른바 북방계하고요. 경상도 이쪽에 있는 신라계는 다른 민족계네요. 여기는 온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온 부여계잖아요. 그러면 민족이 서로 다르네요. 뿌리가 다르잖아요. 이걸 또 치고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일본 학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일제시대 때 연구가 됐는지를 아시겠죠? 독립이라는 건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극복하는 과정이 됐었어요. 일본인 학자들이 관습조사, 풍습조사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인 논문으로 남겨요. 그리고 발표하고 자기네끼리 검증해요. 그리고 그걸 유물로 남겨요. 그러는 과정에 불국사부터 시작해서 보물로 자기네들이 지정해서 관리까지 해요. 이른바 제국이라는 형태로. 굉장히 치밀하게 하죠. 그걸 제국의 경영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관까지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공부하는 기록들은 대부분 일본 학자들이 남긴 거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긴 해요. 하지만 그건 2차 사료고 원사료는 삼국사기죠. 그리고 광개토대왕비, 중원고구려비 이런 원사료는 우리 거죠. 근데 2차 사료는 일본인들이 그거를 해석해놓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이것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만들어져요. 왜 일본 거를 가지고 공부하느냐라고 비판을 받기도 해요.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도 해요. 지금은 거의 극복했어요. 일본 사료들은 참고 비교군으로서만 봐요. 요즘은 이런 걸로 당시 원사료를 다시 해석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독립이고요. 역사학에서의 광복이죠. 그렇다면 아까 원래로 돌아가서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초창기에 러시아에 답사를 갔어요. 하바rov스크에 갔을 때 거기 의대가 있었어요. 거기 의대 출신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바rov스크에 한인회가 조직됐거든요. 일본으로부터 항일 전쟁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찾는 중에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 그래서 의대에서 안중근 의사비를 세웠어요. 진짜 닥터인 줄 알고. 실수인 거 알죠? 어떻게 했을까요? 몇 년 후에 철거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왜 개념을 지금 자꾸 앞에 서두에 놓냐면 독립전쟁의 신화라고 말씀드릴 때 그 용어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도 벌어져요. 군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군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안중근 의사였어요. 왜냐하면 의병 중장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중장이면 3스타잖아요. 그래서 계룡대 육군본부에 안중근 홀이 만들어졌어요. 그 안중근 홀에 성판은 3개가 올라갔죠. 그래서 삼성홀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당시의 계급 체계에서요. 현재는 안중근 중장이라고 할 때 계급 체계가 준장, 소장, 중장, 대장으로 나가서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로 나갔어요. 그런데 일제시대나 그 이전에 특히 1905년에서 7년 그리고 받을 때인 1910년도에는 중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 하면 투스타예요. 일단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두 번째, 장성급이라고 부르거든요. 안중근 의사가 리승 감옥에서 신문 받을 때 했던 참모 중군 의장이라는 그 표현은 의병장으로서 참모 중군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에요. 어떤 계급 체계에서 임명받거나 그것이 갖고 있는 직위나 직급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장성급하고는 전혀 무관한 계급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안중근 홀이 빠졌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누군가 본 거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영화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죠. 이런 신화가 만들어져요. 영화상이나 드라마나 이런 내용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때 보시면 마주보고 정면에서 사격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신문 기록을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일본인이 집요하게 몇 가지를 묻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중근 의사는 이토의 얼굴을 알았을까요? 그게 중요한 당시 신문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 사진으로 얼굴을 안다고 쳐요. 안중근도 신문에서 나오는 사진을 봤다라는 내용을 나중에 잠깐 한번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봐요. 키가 얼마지? 라고 물어봐요. 수염, 키,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안중근이 알고 쌌다. 안중근이 그러면 이토만 쌌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성립했어요. 일본 신문자들이 이거는 유도하기 위한 거예요. 왜 이렇게 유도하고자 했을까요? 여기서 보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맞은지 아세요? 뒤쪽에서 옆을 쏜 거예요.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쏘게 된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쏜 걸로 돼요. 굉장히 그리고 근거리에서 쐈어요. 당시에 불과 몇 개월 안 된 후에 나온 엽서에서는 돌아서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어요. 이름을 부르면 우리 뭐 어떻게 하죠? 돌아오잖아요. 근데 혹시 몰라서 옆에 사람을 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나와요. 뮤지컬이나 영화나 그냥 돌아서 있는,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토를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그런 디테일한 질문을 했을 때 너는 불특정 다수를 죽이려고 했어 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너는 일반 살인범이야 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 내용은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일본 헌정기념관, 이른바 일본 국회가 만들어진 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 실제 당시에 이 탄환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앞에 흠집이 나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것을 계속 물어봐요. 너 그 탄환 받았을 때 흠집 나 있었어?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걸 확장탄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더 치명상을 줄 수 있어요. 비인도적이에요. 아까 안중근 의사가 나는 이토를 척결하기 왔어. 뭐 이토만 죽이지 왜 여러 명을 죽였어? 라는 문제가 걸렸고요. 두 번째, 난 군인으로서 왔어. 라는 주장이 문제가 돼요. 어떤 때 군인으로서 인정받을까요? 아까 제네바 협약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군인으로서 인정받는 4가지 요소가 나와요. 제복. 군인으로서 구별할 수 있는 복식, 완장이나 어떤 표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식별될 수 있는 무기를, 보이는 무기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소속돼야 된다는 그런 저희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전시법을 모르면 원래 군인으로서 인정 못 받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전시법에서 사용 못하는 무기가 있어요. 당시에요. 덤덤탄이라는 거, 그다음에 독가스 같은 걸 못 사용하겠어요. 어떻게 대형 동물을 죽일 수 있는 탄을 인간한테 써? 이렇게 얘기하면서 1899년 헤이그 회의 때,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국 평화회의 때 쓰지 말자라고 결의하고, 제네바 협약에서도 쓰지 말자라는 내용을 있고, 대한제국도 1903년도에 그 조약을 비준했어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만약에 저 탄을 의도적으로 쓴 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군인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집요하게 물어봐요. 우리는 근데 저것을 마치 대놓고 전시하듯이 놓으면 사실은 일본의 의도대로 넘어가게 되죠. 당시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처음엔 본인을 군인으로서 대우하라는 의미는 자기의 행위가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함이었지, 자신이 어떤 군인으로서의 어떤 살인 행위가 죄로부터 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는 일본의 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본이 안중근 의사를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신화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죠. 이런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봉오동 전투도 제가 자문했어요.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겠죠. 여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홍범도 장군 하면 항상 이 복장을 기억해요. 22년도 1월 달에 러시아 가서 받은 거예요. 그때 한겨울에 러시아에서, 러시아 군복으로. 근데 봉오동 전투는 1920년도였어요. 이 복장을 입었을까? 모르겠어요. 최소한 여름이기 때문에 이 겉옷은 입지 않았고요. 옆에 있는 총도 레닌으로부터 받은 총이거든요. 이 총도 차지 않았겠죠. 근데 이것을 봉오동 전투에 투영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신화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은 어떤 군대일까요? 당시에 일본도 신청검사 받은 다음에 현역병으로 분류가 됐어요. 당시에 약 한 30만 명 정도가 징병검사를 받았고요. 그 중에 약 한 27만, 그 정도에서 30만 정도가 현역 판정을 받았고요. 10만에서 15만 정도만 현역 근무를 했어요. 추첨을 해가지고 현역 복무를 당첨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봉오동 전투에 참전했던 일본군은 어떤 부대였을까요? 1920년까지 일본군이 2개 사단 증설이라는 걸 통해서 조선에 2개 사단을 증설해요. 지역 단위로 사단을 편성했어요. 조선에만 19사단과 20사단을 편성하다 보니 이 지역에는 담당할 수 있는 사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해외 파병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사망률이 훨씬 높다라는 의미예요. 일본에서 무슨 보험이 생기는 줄 아세요? 징병보험이 생겨요. 8살에서 10살 사이부터 20살 될 때까지 자기가 징병이 되는, 선발되면 그때 일시금으로 보험금을 줘요. 그 정도로 해외 파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돼요. 정예로운 일본군 허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시에 조선에 파병되는 일본군 부대는 광역부대예요. 이른바 19사단과 20사단은 여러 개의 지역에서 합쳐진 부대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거예요. 봉오동 전투에 참여했던 부대는 그때 임시로 모여졌던 부대예요. 심지어 그날 오전에 명령이 내려져서요, 오후에 처음 만났어요. 지휘했던 사람은 연대 당시 여단 참모로 그 직전에 왔던 사람이에요. 오합지졸의 극치였죠. 영화상에서 정예롭게 구만강 건너는 절대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본군이 더워서 제대로 행군도 안 되는 모습이 멀리서 관측이 돼요. 지칠 대로 지치겠죠. 한여름에 6월 달에 보급품도 없어요. 배도 이미 흘러갔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영화상에 보시는 것처럼 포위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선수구조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부대의 전력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상대를 굶기고 죽이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게 최고의 전투일까요? 그게 신화와 현실 간의 괴리죠. 실제로 일본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조선군을 거의 발견을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홍범도 장군이나 그 당시에 최명록이나 이런 분들의 전투 방식이 화려하다고 그것을 만약에 추천할 것인가? 아니면 굶겨 말라주게 하는 게 추천할 것인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영화상으로 청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밀정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런 독립전쟁의 현실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상에서 1919년도, 20년도 하면 무장투쟁이나 독립전쟁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들어요. 혹시 토지 읽어보셨나요? 거기서 최참반 때 딸이 중국으로 갈 때 뭐를 가지고 가죠? 금괴덩어리를 가지고 가거든요. 묘사가 너무나도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보면 15만 원 탈취 사건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5만 원 가지고 당시에 중국 이 지역에서 총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블라디보스톡 가서 총을 구입해요. 1월 23일 날 환전을 해야죠. 5만 루블을 환전한 다음에 20만 루블 이렇게 했어요. 군총을 샀어요.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사달라고까지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샀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기록을 봤어요. 위에 김준의 15만 원 사건이라는 책이 있고요. 김우건의 수기예요. 이거는 당시 총이 얼마 정도 할까? 그게 궁금했어요. 당시에 10원 정도 했대요. 어떤 데는 보니까 강우건의 수기에 보니까 86원 정도 했대요. 3년치 평균을 낸 거 보니까. 엔필드라고 당시에 이것도 미국에서 처음에 영국에서 개발했던 총인데 나중에 미국에서 생산된 걸 보니까 32달러 정도 했어요. 군납은 좀 쌌어요. 26달러. 그 다음이 모신나강이에요. 이게 러시아제 총이거든요. 1차 대전 때 러시아가 생산지 기지가 많이 무너지니까 미국에서 생산해서. 그게 처음엔 30달러인데 나중에 19.5달러 정도 돼요. 380 소총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생산된 건데 이게 48엔 정도 돼요. 1919년 12월 천정을 구매했다고 옆에 돼 있으니까 천정을 사게 했으니까 만약에 그때 샀다고 하면 12월 달에 이렇게 돈이 들었겠죠. 5만 루블 정도면 살 수 있어요. 15만 원 정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문제가 돼요. 이걸 다 계산해 봤어요. 당시 환율로 루블로 바꿨잖아요. 1월 6일 날은 원을 바꾸면 4,850 루블이에요. 그래서 환산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총을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블라디보스톡에서 판매되는 총을 정당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과 1월 26일만 되더라도 환율만 14%가 올라요. 그래서 가격이 700만 루블이 올라요. 2주 만에 환율만 14%가 올라요. 하루에 약 3.7%가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런 총기들이 현물이고 당시에 돈, 특히 루블화는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러시아 정부가 없다 보니까 후지 쪼가리가 돼요.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서 다른 나라 지폐들이 제대로 다 활용이 안 돼요. 그럴 때는 금이 오르죠. 그래서 토지에 서 있는 금괴를 가져간 게 탁월한 판단인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국내에서 일본으로 갈 때 독립 자금을 모았을 때 현금, 이른바 금괴 같은 게 아니면 도움이 거의 안 됐다라는 거예요. 독립자금 보내는 거 쉽지 않아요. 만주 저쪽에 미주에서 보내는 거 쉽지 않아요. 연락되는 거 쉽지 않아요. 전신 보내는 거 쉽지 않아요. 글자 하나하나 보내는 게 엄청나게 돈 들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게 정보가 누출될지 몰라요. 그게 당시 상황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블라디보스톡에 어떻게 전신이 연락되는 줄 아세요? 다 일본이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직접 연길적으로 들어오는 전신은 거의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보면 러시아식이나 이런 것들로 하거든요. 당시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다 쭉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총들을 했는지까지 다 뽑아봤어요. 어떻게 그래서 받아왔는지까지 해가지고 얼마만 했는지. 그래서 청산리 같은 경우도 전투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했더니 한 군총으로 4,000정 정도, 3,910정 정도가 되더라고요. 통계를 내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아보니까 그럼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생각해봤어요. 1월 달에 만약에 했으면 당시 환율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6월 달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2배 이상 올라가요. 1월 달에 예산을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정도 뽑았다고 하면 자기는 6월 달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면 2배 이상 돼요. 더 문제는 되는 게 뭔지 아세요? 6월 달 되면 블라디보스톡 상인회가 더 이상의 화폐 거래를 금지시켜요. 화폐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임시정부에서 레닌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돈 받아오잖아요. 그 돈이 원래 금화로 받았거든요. 그걸 또 그렇게 탐내해요. 다들. 심지어 러시아 정부조차도 탐내해요. 그걸 다시 돌려받으려고 그래요.
당시에 우리가 임시정부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어디서 그냥 총 쉽게 구해가지고 무장투쟁 쉽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독립전쟁이라는 현실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보고 싶은 운동,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런 모습, 이것은 신화에 가깝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현실은 과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어졌고 우리가 여기서 찍고 싶은 건 아까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이 찍고 싶어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투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모습이 우리 국가도 우리 역사에서도 마치 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1930년대잖아요. 20대면 몇 년생일까요? 1910년생이에요. 그들은 한 번도 조선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일본의 역사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선에 대한 향수나 이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일본이 세뇌한 내용들만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은 그 이후에 이른바 세대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점점 독립운동이 힘들어지는 모습하고도 비슷해요. 오히려 1930년도 정도 되면 다른 목적으로 독립운동이 전개돼요. 이른바 일본의 차별, 노예화된 모습, 우리한테 그런 착취한 모습, 그런 데서 현실로부터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난 그런 데서 독립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죠. 그 말은 뭐냐면 이른바 논리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고 사상이 바뀌고 조선학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래서 1930년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